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3살짜리 아들을 키우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클수록 아빠를 똑 닮아가는 아이를 보면 유전자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남편은 계모와 이복 형제들에게 치이면서도 참 바르게 자란 남자였어요. 그래서 외롭게 자란 저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난로 같은 남자였죠. 오늘 저는 그런 남편과 그리고 저희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부디 어렵게 용기 낸 저에게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저는 강원도에 있는 작은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원장님은 서너 살 정도로 보이던 제가 속초의 한 시장에서 발견됐다고 말씀해 주셨죠. 나이가 몇이냐고 물어도 답하지 못하고 울기만 했다더군요. 그렇게 이름도 나이도 모르던 저는 보육원에 들어가 원장님이 지어주신 김미주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저희 보육원은 재정이 좋지 않아 형편이 어려웠어요. 하지만 원장님은 누구보다 정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사비를 털어 옷도 사주시고 직접 공부도 봐주시며 부족한 사랑을 채워주려고 노력하셨네요. 그리고 제가 만 18세가 되어 보육원을 퇴소해야 할 때도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걱정해 주셨던 분이었죠. 원장님의 걱정을 뒤로한 채 보육원을 나온 저는 무작정 서울로 왔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옷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고깃집에서 설거지를 하며 생계를 이어갔어요. 양념이 눌러붙은 고기판을 닦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지만 저는 이것저것 따질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답니다. 혼자 간신히 몸을 눕힐 수 있는 작은 고시원에서 벗어나려면 뭐든 열심히 해야 했어요. 그렇게 6개월 동안 밤낮 없이 일한 덕에 저는 월세 보증금을 마련해 옥탑방으로 이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안정적인 직업을 구하기 위해 하루에 10통이 넘는 이력서를 넣게 되었어요. 그 결과 다행히 작은 광고 대행업체에 경리로 취업을 하게 됐답니다. 회사는 규모가 작아 굉장히 가족적인 분위기였어요. 그 후 저는 회사가 경영난으로 폐업하기 전까지 꼬박 7년을 그곳에서 열심히 일했죠. 그리고 회사에 들어간 지 6년이 되던 해에 26살의 저는 과장님의 소개로 거래처 직원을 만나게 됐습니다. 상대는 체대를 나와 태권도 학원에서 사범으로 일하는 남자였어요. 과장님은 학원 회원 모집이나 행사 관련 전단지를 만들며 남자와 친해진 모양이었죠. 과장님은 남자를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하며 저와 잘 맞을 거라고 자신하더군요. 과장님이 여동생이 있었다면 당장 결혼시켰을 만한 인물이라고요. 심지어는 나중에 자신한테 고맙다고 하게 될 거라며 자부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도 거절할 수는 없어서 상대를 만나는 자리에 나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대화를 나눠보고 저는 비로소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를 알게 됐네요. 그 남자는 저처럼 고아는 아니었지만 어려서 부모님이 이혼하시면서 외롭게 자랐더군요. 남자의 아버지는 친모에 대해 증오에 가까운 미움을 가지고 계셔서 자신의 아들인 이 남자까지 보기 싫어하셨답니다. 그래서 재혼을 낳은 이복 동생들과 많이 차별받으며 자랐다고 했어요. 그러다 사춘기의 갈등이 더 심해졌고요. 그 후 남자는 대학을 가며 기숙사에 들어갔답니다. 운동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학비를 벌었고 성인이 된 후에 본가와의 왕래는 거의 없었다더군요. 실질적으로는 아버지와 절연을 한 거나 마찬가지로 보였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남자와 저는 통하는 게 많았습니다. 어릴 적 온전한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보며 부러워했던 마음도 비슷했죠. 그래서 저희는 자연스럽게 교감하며 가까워지게 됐고
1년 후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결혼을 결심했지만 남편은 저를 본가에 데려갈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그저 빨리 결혼해서 본인이 스스로 따뜻한 가정을 만들고 싶은 생각만 간절한 것 같았네요. 그래서 저희는 양가 부모님이 아무도 참석하지 않는 결혼식을 하게 됐어요. 신랑 신부는 동시 입장을 하고 양가 혼주석은 비워둔 채로 조촐한 결혼식을 치르기로 했네요. 하지만 남편은 성격이 좋고 성실한 덕분에 친구나 지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만으로도 결혼식이 썰렁할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 후 드디어 결혼식 당일이 다가왔어요. 멀리서 찾아와 주신 보육원 원장님과 친구들, 직장 사람들의 축하를 받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더군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제 눈에 이상한 장면이 포착됐어요. 누군가 신부 대기실 앞 기둥에 숨어 저를 훔쳐보듯이 지켜보는 겁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게 아니겠어요? 어림잡아 50대로 보이는 한 여성분이었어요. 저는 혹시나 제가 아는 사람인지 떠올려 보려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누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이내 친구들과 사진을 찍고 다시 돌아보니 어느 순간 사라지고 없었네요. 의아한 생각이 들었지만 워낙 정신없이 식이 진행되다 보니 그날의 일은 금세 잊혀졌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 후 본격적인 결혼 생활이 시작됐죠. 남편은 일찍 결혼하기를 원했던 만큼 듬직하고 다정한 가장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힘든 일을 하려고 하면 귀신같이 나타나 도와줬고 모든 일을 제 위주로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외식도 제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영화도 제가 좋아하는 취향으로 맞춰줬죠. 그리고 항상 퇴근에 돌아오면 집안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저녁에 먹을 반찬과 국까지 다 준비되어 있곤 했네요. 평소 저보다 출근 시간에 여유가 있던 남편이 제가 나가고 나면 집안일을 다 해놓고 출근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정한 남편도 말만 꺼내면 인상이 바뀌는 분노 버튼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생모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남편은 결혼 전부터 유난히 생모에 대해 말하기 싫어하더라고요. 마음속 깊은 곳에 버려진 것에 대한 원망이 쌓인 것 같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후 저도 혹시나 남편이 기분 나빠할지 몰라 생모에 대한 말을 조심하게 됐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청소를 하다 우연히 남편의 책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무심코 사진을 들여다보던 저는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사진 속에서 어린 남편을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여자분을 보고 놀란 거죠. 그분은 결혼식에서 저를 보며 눈물을 흘리던 바로 그 여자분이 틀림없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사진을 보자 단박에 그 여자분이 남편의 생모임을 알아차렸답니다. 남편과 생모는 눈매가 많이 닮았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시어머니인 줄도 모르고 저를 보고 눈물 짓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남편의 생모라면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이었죠. 그렇지만 남편에게는 결혼식장에 시어머니가 오셨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발끈하며 안색이 바뀔 게 틀림없었거든요. 결국 그날의 일을 저만의 비밀로 남기고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결혼한 지도 1년 반이 훌쩍 넘어가게 되었네요. 그동안 저는 남편을 닮은 귀여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때 남편은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해하더군요. 애들 실현하는 중에도 우리 아드님 얼굴이 왔다 갔다 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우린 육아휴직 같은 거 못 주겠지? 말도 안 돼. 있으면 하려고? 못할 게 뭐 있어.
요즘 일반 회사들은 남자들한테도 육아휴직 준다던데. 그것도 명목상 있는 거지. 실제로 쓰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잖아. 자기가 너무 이러니까 내가 다시 일하고 자기한테 윤호 돌보라고 해야 될 것 같아. 아하하, 우리 마누라님도 소중하지.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를 낳아주셨으니 제가 열심히 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유는 낳고는 난 계속 찬밤이더니 옆구리 찔러 절받기네. 그래도 기분은 좋다. 제가 장난으로 눈을 흘기며 말하자 남편은 큰 소리로 웃으며 행복해했죠. 당시 저는 다니던 회사가 폐업을 하며 전업주부가 됐어요. 어차피 남들처럼 양가의 도움을 청할 수도 없는 처지라 재취업을 하지 않고 육아에 전념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남편은 더욱 가장의 무게를 느꼈는지 도장일이 끝나면 대리운전까지 하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어요. 든든한 처가덕을 보는 남자들도 종종 있다던데 저희 남편은 양가에 기댈 수 없어 혼자 힘으로 동분서주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아이가 돌만 지나면 어린이집에 보내고 어떻게든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살림이 어렵다고 행복할 수 없는 건 아니더군요. 남편은 된장찌개에 김치, 콩나물 뿌린 상차림에도 항상 싱글벙글하며 밥을 먹었답니다. 그리고 입버릇처럼 말했죠. 우리 윤우를 안으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니까. 하지만 그렇게 꿈같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남편이 너무나 갑작스럽게 저희의 곁을 떠나버린 거죠. 보쌈집에서 회식을 하고 2층에 있는 화장실에 다녀오던 남편이 발을 헛디뎌 낙상사고를 당하고 말았던 겁니다. 저는 사람이 그렇게 황망하게 떠날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됐어요. 아침에 웃으며 출근하고 회식 중간에도 계속 연락했던 남편이었는데요. 불과 30여 분 만에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과부가 되어버린 저는 망연자실한 채 빈소를 지키고 있었어요. 등에는 100일 된 아들을 얻고 말입니다. 제 아비의 죽음을 아는지 아이도 계속 칭얼거리더군요. 그런데 줄줄이 방문하는 조문객 사이로 낯익은 얼굴이 하나 보였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저희 결혼식에 몰래 찾아와 눈물 짓던 남편의 생모였어요. 시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죽은 그날도 제 앞에 나서지 못하고 몰래 숨어 우열하더군요. 저는 애통한 그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남편의 생모를 빈소 안으로 모시려 했습니다. 그런데 지인들에게 인사를 하고 돌아서자 좀 전까지 울고 있던 시어머니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그렇게 남편의 장례식에도 잠깐 나타났다 종적을 감춘 시어머니를 다시 보게 된 건 한 달이 훌쩍 지난 후였습니다. 그날은 남편의 49제를 마친 이튿날이었어요. 한밤중에 잠든 아이를 바라보며 한숨 짓고 있는데 갑자기 인터폰이 울리더군요. 거실로 나가 방문객이 누구인지 확인한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제 답을 기다리는 건 바로 남편의 생모였기 때문이죠. 그분은 그동안 저희의 경조사에 나타나 몰래 숨어 눈물만 흘리던 분이셨어요. 그랬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앞에 모습을 드러내자 위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잠시 후 제가 아무것도 묻지 않고 바로 문을 열자 오히려 시어머니가 놀라는 눈치였어요. 그러더니 곧 현관 안으로 들어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냥 열어요. 다음에는 꼭 확인하고 문 열어요. 애랑 둘이 있으니 각별히 조심해야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바로 그때 저도 모르게 내뱉은 호칭에
시어머님은 깜짝 놀라며 저를 바라보셨어요. 나를 알아요? 아, 네. 실은 지난번에 애 아빠가 가지고 있던 사진을 봤어요. 그래서 장례식에 오셨을 때도 알아보고 모시려고 했는데 금세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랬군요. 내가 무슨 염치로 그 앞에 서겠어요. 나 때문에 애가 고생했을 생각을 하면 죽어서도 그 빚 못 갚겠죠. 사실 저희 결혼식에 오신 것도 알아요. 그때 저 보시면서 오시던 모습 아직도 생생해요. 아, 내가 칠칠치 못하게 결혼하는 신부 앞에서 눈물을 보게 만들었네요. 미안했어요. 아닙니다. 어서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말씀 편하게 하세요, 어머니. 내가 무슨 염치로 석훈이가 화내지 않을까?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사람이 어머니를 미워한 것도 다 그리움이 쌓여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직까지 어머님이랑 같이 찍은 사진들 책 속에 보관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조금만 더 일찍 오셔서 서로 마음을 확인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애는 자니? 네. 아빠를 닮았는지 이제 100일 지났는데 잘 자요. 깨서 보채는 것도 없고요. 다행이네. 그런 것도 어쩜 그리 석훈이를 닮았는지. 그때 남편을 떠올리다 갑자기 목이 메는지 시어머니는 잠시 말씀을 잇지 못하셨어요. 저는 얼른 주방으로 가서 쟁반에 물 한 잔을 담아와 건네드렸습니다. 목을 축인 시어머니는 천천히 저를 올려다보며 미소를 지으셨네요. 결혼식 때도 예쁘더니 애를 낳았는데도 아직도 어려 보이고 예쁘구나. 우리 석훈이가 좋아할 만해. 저 어머니, 그날 저보고 왜 울고 계셨던 거예요? 석훈 씨 결혼하니 감정이 복받치셔서 그런 거 맞죠? 그 얘기를 하려면 좀 긴 얘기를 해야 돼. 사실 나는 신내림을 받은 사람이란다. 신이요? 그게 무슨, 혹시 무속인이란 말씀이세요? 그래, 석훈이 7살 때 일이었지. 저는 전혀 예상치 못한 시어머니의 말씀에 당황스러웠어요. 남편에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던 이야기였으니까요. 제가 놀라는 모습에 잠시 멈칫했던 시어머니는 지난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어느 날 갑자기 온몸이 아파오기 시작했대요. 누구에게 두드려 맞은 것처럼 견딜 수 없는 고통에 병원이라는 병원은 다 찾아가 보셨다더라고요. 하지만 어떤 병원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고 결국 신병을 앓고 있다는 걸 알게 되셨답니다. 그 다음부터는 미친 듯이 전국의 절을 돌아다니기 시작하셨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셨더라고요. 스님들께 기도도 부탁드리고 영빨이 세다는 사람들을 찾아가 놀린 곳도 받으셨다고 해요. 하지만 그 모든 노력들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던 거죠. 살기 위해서는 오로지 신을 받아야 했다는 겁니다. 석훈이가 말하지 않았을 거야. 그렇겠지. 너무 싫어했으니까. 그래서 이혼하신 거예요? 그래. 네 시아버지가 질색을 했어.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했다. 애는 볼 생각도 하지 말라면서 맨발로 쫓아내더라고. 그래도 석훈이는 날 이해해주지 않을까 했는데 나에 대한 미움이 깊었어. 내가 자기를 버리고 나가서 자기가 고생을 한 거라고 다 자란 후에도 날 보려고 하지 않더구나. 아시겠지만 석훈 씨가 어려서 고생을 많이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 당연히 그렇겠지. 아무리 그래도 부적은 받았어야지. 떡두꺼비 같은 지 아들 두고 눈이 감격을 해? 무슨 부적이요? 석원 씨가 어머니가 주신 부적을 싫다고 했어요. 그래, 못난 애미가 해줄 수 있는 건 그것뿐이더라. 몇 날을 잠도 못 자가며 기도해서 만든 부적인데. 무슨 부적이었어요? 재산이나 성공을 비는 뭐 그런 거요? 그게 말이다. 사실 석훈이는 단명할 팔자였어. 아무리 기도를 해봐도 결과는 같았지. 그래서 부적을 써서 몸에 지니고 다니라고 가져다 줬는데 집 나간 지 20년 만에 나타나서 부적 타령이냐고 석훈이가 난리를 치더구나. 석훈이만 잘 따라주면 부적도 쓰고 굿도해서 팔자를 바꿔보려고 했어. 그런데 결국 저는 소름 돋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할 말을 잃었어요. 혹시 그 말씀에 따랐다면 여전히 남편이 제 곁에 있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실을 알고도 자신의 도움을 거절하는 아들을 보며 시어머니는 얼마나 애가 타셨을까요? 내가 죄인이지. 아무리 그래도 뭔가 했어야 하는 건데 내일 기도만 해도 변하는 건 없더구나. 그래서 결혼식에서 너를 보니 눈물이 났단다. 요절할 석훈이랑 결혼하면서 너무나 행복해하는 너를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 그래서 우셨던 거군요. 석훈 씨와 제가 곧 헤어지게 될 것 같아서. 저는 모든 사실을 알고 어머님 앞에서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죽은 남편이 너무나 그립고 안타깝고 또 원망스러웠어요. 남편에게 왜 어머님의 도움을 거절한 거냐고 따지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일은 벌어졌고 이제 저는 이 세상에 남은 저희 아들과 제가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지 그걸 고민해야만 했네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렇게 찾아온 건 죽은 아들 때문이 아니라 저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손에 작은 쪽지 한 장을 쥐어주며 신신당부하셨죠. 늙은 무당이 하는 말이라고 우습게 여기지 말고 여기 적힌 시간에 그 장소로 가봐. 너한테 기인이 나타날 거야. 꼭 그 시간에 가야 해. 기인이요? 그래, 내 말 명심해. 나는 할 말 했으니 이제 가련다. 어머니, 주무시고 가세요.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아니다. 가서 기도해야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해야 돼. 걱정 말고 자거라. 아, 네. 그럼 어머니 연락처라도. 저는 할 말을 다 했으니 돌아가겠다고 서두르는 시어머니께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문 밖까지 나가 배웅을 했죠. 잠시 후 방에 들어와 잠든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던 제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만약 너희 아빠가 할머니의 도움을 거절하지 않았다면 아직도 우리 곁에 있었을까? 남겨진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제 100일이 넘은 아이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앞길이 막막하더군요. 그러다 며칠 후 쪽지에 적힌 그날이 왔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시어머니가 제 손에 쥐어주고 떠났던 바로 그 쪽지 말이에요. 저는 무속신앙을 믿어본 적이 없기에 사실 내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에 대한 얘기도 들었고 한밤중에 찾아와 간절하게 말씀하셨던 게 생각나 그냥 가볍게 무시할 수가 없었네요. 그래서 아기를 안고 지하철을 갈아타가며
쪽지에 적힌 장소로 향했습니다. 알려주신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 애쓰며 문제의 장소에 도착했죠. 그런데 그날 그곳에서는 성대한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사실 어머님이 적어준 장소는 바로 유명한 호텔의 연회장이었거든요. 저는 도대체 그 복잡한 곳에서 무슨 기인을 만난다고 하시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들 틈에 끼어 멀뚱멀뚱 오가는 이들의 얼굴만 살피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신부 입장을 위해 대기실에 나온 신부의 얼굴을 보고 저는 기절할 듯이 놀라고 말았습니다. 저와 너무나 닮은 얼굴, 아니 똑같은 얼굴을 한 신부가 나타났기 때문이죠. 저는 너무 놀라서 그대로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아무리 닮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지만 너무나 똑같았어요. 그냥 닮은 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지경이었죠. 그런데 넋이나가 멍청하게 서 있는 저를 향해 누군가 소리를 지르며 다가왔습니다. 그 사람은 갑자기 제 손을 잡고 그동안 도대체 어디 있었던 거냐며 여긴 어떻게 알고 왔냐며 자기가 이모라며 오열하듯 외치더군요. 그러더니 이모라는 그분은 계속 저를 낯선 이름으로 부르며 목 놓아 울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어안이 벙벙한 채로 그분이 눈물 흘리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리고 잠시 후 갑자기 정신을 차린 듯한 그분이 제 손을 잡고 어딘가로 급하게 향하시더군요. 절 데려다 놓은 곳은 바로 신부 측 혼주석 앞이었죠. 한참 결혼식이 진행 중이었지만 이모라는 분은 눈에 뵈는 게 없는 것처럼 허둥지둥 혼주석으로 저를 끌고 가더군요. 그러더니 냅다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언니, 언니, 정숙이가 왔어, 언니. 이모라는 분의 고함 소리에 순간 장내는 얼어붙은 듯이 고요해졌어요. 그러고는 모든 시선이 저와 그분에게로 쏠렸죠.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었네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신부 측 혼주 두 분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제게 다가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이내 제 얼굴을 손으로 만지며 오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중 신부의 아버님은 다리에 힘이 풀리셨는지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결혼식은 중단됐고 하객들은 술렁거림으로 가득 찼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를 바라보던 신부가 갑자기 신랑의 손을 뿌리치고 저에게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손을 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성 들여 한 신부 화장이 무너지고 있었지만 개의치 않더군요. 네가 정숙이니? 내 동생? 엄마 아빠가 평생을 그리워한 내 동생 맞아? 언니요? 그쪽이 제 언니라고요? 그래, 내 얼굴을 봐. 우리는 쌍둥이야. 나도 오일적 사진만 봐서 실감나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널 마주하니 정말 놀랍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아 황당했습니다. 잠시 후 사회자는 장례를 정리하기 위해 애썼고 다행히 그대로 식을 진행시켰죠. 하지만 얼굴이 엉망이 된 신부는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고 혼주들은 제 손을 잡고 기절하기 직전으로 오열하셨네요. 결국 나머지 식은 여차저차 마무리되고 비어있는 다른 홀로 자리를 옮겨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내가 화장실에 갔다 오는데 갑자기 정숙이가 모험한 채로 지 언니가 지나가는 걸 보고 있더라고. 너 여긴 어떻게 온 거야? 부모를 찾았으면 집으로 왔어야지. 혹시 모르고 온 거니? 네, 전혀 몰랐어요. 저는 그냥 누가 여기 가보라고 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이게 무슨 일이니?
내가 이런데 너희 부모님은 어떻겠어? 언니, 형부, 뭘 그러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 좀 해보세요. 정수가, 네 엄마 아빠셔. 어서 인사드려. 저는 이모의 말을 듣고 여전히 오해하고 계신 두 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엄마, 아빠요? 정말 저한테도 부모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너 때문에 네 부모는 사는 게 아니었어. 어디 갔다가 이제야 나타난 거니? 그제야 저희 부모님이라는 두 분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다시 제 얼굴을 보셨죠. 정수가, 엄마야. 엄마가 그때 네 손을 놓치는 바람에 그때 엄마가 정신만 차렸어도 미안하다 미안해. 저는 아직 믿기지가 않아요. 이게 다 무슨 상황인지. 당연하지. 우리도 믿기지가 않아. 이게 꿈인지 생신지. 내가 이제 치고도 여한이 없구나. 네가 우리를 찾아와 주다니. 그 뒤로 모든 일이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주변 사람들이 울고 있는 신부를 달래서 나머지 과정을 마치게 하고 간신히 신혼여행에 나서게 했죠. 그리고 부모님은 사돈댁에 사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돈어른은 형소, 언니에게 잃어버린 동생에 대해 많이 들어왔다며 사람 좋게 웃으시더군요. 그러면서 결혼식에서 평생의 소원을 풀었으니 앞으로도 좋은 해만 있을 거라고 덕담까지 해주셨죠. 그리고 잠시 후 저는 가족들과 함께 저희 부모님이 사신다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동안에도 저희 착한 아들은 한 번도 보채지 않고 잘 자고 잘 놀아주었네요. 그런데 차에서 내려 부모님이 집을 본 순간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부모님의 집이 생각지도 못한 으리으리한 저택이었기 때문이죠. 그제야 저는 언니가 결혼했던 호텔 연회장을 떠올렸어요. 그곳은 연예인들이나 재벌가 자식들의 결혼식이 자주 열리던 화려한 호텔 연회장이었거든요. 알고 보니 저희 부모님은 중견기업을 운영하는 자산가였던 겁니다. 저는 상상도 하지 못한 현실에 그만 정신까지 아찔해지는 느낌을 받았네요. 부모님은 호텔에서부터 집에 올 때까지 양쪽에서 제 손을 잡고 놓지 않으셨어요. 그런 부모님도 집에 도착하자 좀 진정이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두 분은 저를 소파에 앉혀두고 그간의 긴 이야기를 털어놓으셨습니다. 제가 4살 되던 해 속초에 새로 호텔이 생겨 거기로 휴가를 갔다더군요. 그날은 호텔 오픈 기념으로 불꽃놀이가 있던 밤이었다고 해요. 근처로 휴가를 온 사람들이랑 현지인들이 합쳐져서 바닷가는 발디딜 틈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거기서 엄마가 제 손을 놓치고 만 겁니다. 아빠는 언니와 음료수를 사러 갔던 그 잠깐 사이 불꽃을 바라보던 제가 엄마 손을 뿌리치더니 인파 속으로 사라져버렸다고 하더군요. 부모님은 어두운 밤에 수많은 사람들 틈에서 정말 미친 듯이 저를 찾았지만 자그마한 저는 어딘가로 증발해버린 것처럼 그렇게 가족들 눈앞에서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던 거죠. 그 뒤로 우리는 사는 게 아니었다. 네 언니를 데리고 다니며 똑같이 생긴 아이를 찾았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서울로 올라왔지. 그리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 너를 찾아봤어. 혹시 네가 볼까 싶어 우유 상자에까지 미아차는 광고를 실었지. 전국에 있는 보육원이라는 보육원은 다 찾아다녔어. 그리고 25년. 그래도 우리는 아직 너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었단다. 근데 이렇게 네가 네 말로 우리를 찾아온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게 말이에요.
정수가 너 누가 가보라고 해서 왔다고 했지? 그게 누구시니? 도대체 우리 사정을 너 어떻게 알고? 저희 시어머니요. 자세한 말씀은 나중에 드릴게요. 근데 사실 저는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제게 이런 일이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너를 찾았는데. 하루에도 12번씩 죽고 싶었지만 널 보기 전에는 죽지도 못하겠더라. 이를 악물고 버티니 이런 날이 오긴 오는구나. 전 제가 쌍둥이고라고는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어요. 물론 그냥 봐도 너무나 잘 알겠지만 유전자 검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괜찮을까요? 그런 게 무슨 상관이겠냐마는 네가 원한다면 해야지. 12번이라도 할 수 있어. 그렇게 저는 부모님 집에 머무르며 체열로 유전자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그동안 제가 살아온 얘기를 들려드렸죠. 제 이야기를 전부 들으신 부모님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더는 그런 부모님을 달래며 제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며 연신 위로했네요. 힘들었지만 그것도 이제 제 삶의 일부예요. 어떤 것도 누구도 원망하지 않아요. 저는 그 과정을 거쳐서 윤호를 얻었으니까요. 엄마도 아시잖아요. 자식이 어떤 존재인지. 알다마다. 그런데 말이야, 우리가 속초에 있는 보육원은 제일 먼저 찾아봤는데 왜 널 찾지 못한 걸까? 알 수가 없구나. 그러게요. 너무 작은 곳이라 누락됐던 게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이렇게 찾았으니 됐어. 그 긴 세월 고통 속에서 살았던 게 억울하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만나게 해주신 하늘에 감사해야지.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너한테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게 사돈이라니 정말 신기하구나. 네 남편과 사돈이야말로 우리한텐 귀인이야. 그렇게 시간이 흘러 기다리던 친자 확인 결과가 나왔어요. 물론 당연히 친자 관계가 성립됨을 확인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부모님의 품에 안겨 온전히 가족을 찾은 기쁨을 누릴 수 있었네요. 그 후 저는 부모님의 권유로 남편과 살던 집을 정리하고 친정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윤호를 위한 전담 도우미를 드리고 저는 공부를 시작했어요. 원하면 얼마든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는 부모님의 말씀에 저는 공부를 선택했죠. 남편이 떠나고 세상의 어린아들과 던져졌을 때 제가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바로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아이를 좀 더 잘 키우기 위해 저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싶었습니다. 부모님은 그런 제 선택을 지지하시며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죠.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조심스럽게 제게 물으셨어요. 정수가, 지난번에 정인이가 와서 그러더구나. 너를 만나게 해준 사돈이 너무 감사한데 이러고 있어서 되겠냐고. 우리가 한번 뵙고 감사도 전하고 인사도 드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 언니가요? 그래. 그 애가 널 잃어버리고 정신없이 사는 우리 때문에 저리 일찍 들었어. 네 아버지랑 나는 너랑 윤호를 만난 기쁨에 미처 그런 생각을 못하고 있었단다. 한번 말씀은 드려볼게요. 그런데 외부에 잘 나서는 분이 아니시라. 그렇게 대답하고 저는 서둘러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가 친정에 들어온 후 가장 먼저 소식을 전했던 것도 시어머니셨어요. 어머니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그래, 잘 됐구나. 네가 혹시 내 말을 그냥 흘려버리고 지나가는 게 아닐까 했는데 네 목을 네가 잡은 거야. 윤호가 부족한 아버지 사랑 조부모한테 받으며 잘 자라길 내 매일 기도하마. 잘 지내거라 아가. 어머니, 왜 마지막처럼 말씀하세요? 윤호랑 저 안 보실 거예요? 내가 무슨 염치로 나서니? 나는 그저 내 할 일만 하면 된 거야. 나 신경 쓰지 말고 너희 행복하게 지내거라.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윤호가 있는데 저희 인연이 어떻게 끊어져요. 그런 서운한 말씀하지 마세요. 여기 일 정리 좀 되면 제가 윤호 데리고 찾아뵐게요.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전화를 끊었었는데 다시 연락을 드리지 못하고 한 달이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참에 제가 시어머니께 친정부모님의 초대 의사를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헐쩍 뛰며 난색을 표하셨죠. 그러나 결국 저의 끈질긴 권유에 결국 만남을 약속하시더군요. 그리고 며칠 후 저희 친정은 가족들의 웃음소리로 꽉 채워졌습니다. 언니와 형부, 윤호와 시부모님들, 그리고 저와 시어머님까지 온 가족이 모이니 그야말로 대식구가 되더군요. 윤호의 재롱을 보며 눈시울을 적시는 시어머니를 저희 친정엄마가 위로해 주시는 모습도 보였네요. 그런 일이 있고 벌써 3년이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따뜻한 부모님과 귀엽게 커가는 아들과 함께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으셨다시피 제 초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내고 젊은 나이에 남편까지 잃어야 했죠. 그때는 정말 삶이 저에게만 가혹하다는 생각에 하늘을 많이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은인을 만나 인생이 뒤바뀌게 된 거예요. 아직도 그때 일을 돌아보면 참 신기하고 믿기지 않는답니다. 앞으로 저는 어렵게 얻은 이 행복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살아갈 생각이에요. 부모님과 시어머니께도 최선을 다하고 아이도 열심히 키워야겠죠. 저는 처음에 저와 아이를 남겨두고 홀로 떠나버린 남편을 많이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어머니를 만나게 해준 제 남편과의 인연에 감사하고 있어요. 남편이 없었다면 시어머니께 쪽지를 받을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랬다면 제가 쌍둥이였다는 것도 친정부모님이 저를 애타게 찾고 계셨다는 것도 모른 채 평생을 살아가야 했겠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은 부디 평안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힘든 일을 겪는 분이 계신다면 저를 보고 희망을 가져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오늘날 이런 행복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날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럼 여러분에게 저의 행복 바이러스를 듬뿍 나눠드리며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썰망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고민은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